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근로자의 날 휴일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어서 우리 시장은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외국인들도 지금 눈치를 보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까지는 좀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내일 휴일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일에 시장 또 우리가 대응을 하고 나서 다음 주가 되면 월요일, 화요일 계속 좀 긴 연휴가 있어요. 이러니까 월말 또 월초인데 이런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한 단계 고난이도의 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오늘 시장입니다.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연설에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은 다행히 나오지는 않아서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관세 협정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봐야 턴 어라운드가 시작될 텐데 말이죠. 이런 흐름 좀 답답한 흐름 내일도 연휴까지 끼어 있다 보니까 숨고르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자, 어제 뭐 조정받았던 조선주들은 오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세와 관련해서 어제 체크해봤던 자동차 관세 결국엔 트럼프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나 업종, 종목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은 뭐 크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상승이나 하락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업종이나 종목, 테마, 작은 것들 위주로 조금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일단은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사업 부문별로의 매출, 영업이익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움직임은 없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상 정도로 펼쳐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긴 한데 중국에서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으로 만든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으로 만드는 배터리를 CATL이 빠르게 지금 상용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는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업종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대통령 선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어제는 한 대선 후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에선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내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선거 전에 이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내일까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일 우리 시장이 또 공교롭게 쉬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반응을 하면서 이재명 관련된 테마주 그리고 대선 관련된 정책 테마주 웹툰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웹툰 관련 종목이 최근에 정책, 이 대선 정책주로 계속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건설주도 역시 함께 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테마주로 엮이면서 건설주도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탈탄소 말씀드렸죠. 탈탄소도 역시 함께 이슈로 엮이면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증권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증권주가 최근에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증권주들은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겹치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투자 시청자분들 많이 하시나요?
많이 늘었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 때문에 증권주들이 좋은 흐름을 받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증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다가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증권주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증권주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전선과 전력 설비 어제 스페인 포르투갈 쪽에서의 정전 사태 이야기 나오면서 테마주성으로 상승 탄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조선주 어제 하나오션 주가 10% 넘게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하락을 멈췄고요. 조선주들이 약간의 상승은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첫 번째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조금 경감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오늘 예고가 됐었는데 실제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담 경감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 안에 있는 세부적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을 포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세를 조금은 경감시켜주는 만약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이것은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미 낸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성차 부품에는 예정에 25% 관세인데 요거 관련해서 미리 관세가 부과됐다면 1년 내에는 차 가격의 3.75%, 2년 차에는 2.75%, 그 이후에 3년 차에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수순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경감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발표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또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뭐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외국이 투자하지 않느냐.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관세 협정하려고 줄 서고 있다. 자랑을 막 했고요.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 또 했습니다. 뭐 해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파월이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내가 파월보다 금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이 취임 100일 연설에서도 그대로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아닌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협정, 관세협정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전에 통상협상을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언급한 적이 없다. 우리는 7월 패키지, 7월에 뭔가 어쨌든 결론을 내는 7월 패키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했지 대선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이 언급은 없었다라고 정부가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을 조금 벌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빠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약간은 이견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포함해서 관세 관련된 종목들 일단 먼저 주가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 기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그 관세 리스크 완화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서 그 하는 그 자동차 부품 중에 8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치가 시행되면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하지만 오늘은 그런 흐름들을 일부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 현대차가 한 0.8% 그리고 기아가 0.5% 조정을 받고 있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수급적인 흐름에서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3거래 연속, 기아는 2거래 연속 기관의 좀 매수는 유입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HL 만도인데 1년 사이에요. 제조 적자 폭이 축소가 됐고 긍정적인 흐름들은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반적으로 환율 효과, 상승에 대한 효과 있고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품 쪽에서 관세 영향 리스크가 제한이 되면은 당연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뭐 크게는 아니지만 강과권 상승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7,45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0.19% 상승하면서 25만 7천 원 선 오늘 유지를 하고 있네요.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 전동화 부품 공급하는데 친환경 부품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면 매출 성장에 대한 기회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보시고 오늘은 2% 약세 흐름 보이면서 13,860원 선 보이는데요. 자동차 관세 이슈 관련주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요. 매출이 1분기에 79조 1,405억 원, 그러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6조 6,853억 원, 작년 1분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부문별, 사업 부문별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겠죠.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의 매출은 25조 원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작년 1분기에 1조 9천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자, 이거보다 어쨌든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거의 40% 가까이 줄었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은 좀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DRAM 판매가 확대되고 낸드도 뭐 수요가 확대되고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판매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잘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일단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파운드리도 어쨌든 뭐 좋지 않죠. 파운드리도 지금 계속 오히려 돈을 까먹는 구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DS 부분의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더더욱 실망스러운 DS 부분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다행인 것은 뭐 1분기에 모바일 쪽의 매출, 갤럭시 S25 판매가 워낙 좋았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S25, 갤럭시 S25를 워낙 많이 팔아서 반도체 못 판 걸 어느 정도 좀 메우는 그런 형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 전망도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5만 5천 원 이 언저리에서 계속 꽉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나마 이제 DRAM 쪽의 수요, 메모리 쪽, 레거시 쪽에서의 하반기에는 조금 수요가 개선될 것이고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방은 지켜주고 있으니까 상승 여력이 조금만 있다라면,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만 들어온다라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사인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건 스탠리 쪽에서 SK하이닉스에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연구개발 투자를 9조 원이나 지금 쏟아부었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R&D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HBM4가 일단 빨리 좀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기대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한번 하반기까지 롱텀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힘을 내지는 못하네요. 일단 삼성전자가 0.3% 정도 조정 55,600원 선. 그동안 뭐 실적 부진이나 여러 가지 이슈 주가에 반영이
된 그런 흐름들이 좀 느껴지시죠?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 78만 주 정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SK 하이닉스는 경쟁사이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 시각 11만 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3%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 여전히 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DB하이텍은 실적 발표 났어요. 500억 원 이상으로 났고 1년 사이에 영업 이익률이 한 30% 가깝게 정확히는 한 28% 정도이던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0.9% 전반적으로 반도체 오늘 힘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38,700원 선 나오고 있고 반도체 레이저 장비, 그러니까 공정 쪽 장비 이오 테크닉스 기업은요. 0.8% 밀리면서 오늘 11만 6,400원.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런 장비 쪽 전문 기업 STI 역시 3%. 이 중에서는 가장 좀 크게 밀리고 있죠. 2만 원 선 이탈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주 말씀드렸고 이 대부분의 그 종목들 지금 이 5개 시가 대비 좀 낙폭 좀 확대하고 있는 음봉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뭐 이번 주에 계속 나트륨 배터리 이야기가 지난주 후반부터였나요? 계속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테마주성으로 좀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자, 중국의 CATL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관련 테마가 형성된 겁니다. 낙스트라라는 이름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제 양산이 곧 들어갈 것이다. 6월에는 뭔가 중장비 차량, 대형 차량에 들어가는 나트륨 배터리를 중국 CATL이 개발해서 양산할 것이고 올해 연말쯤 가면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나트륨 배터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양산하고 출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나트륨 배터리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양극재, 양극에다가 리튬을 쓰는 게 아니라 나트륨을 써서 소금을 쓰는 거죠. 나트륨을 써서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낮은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계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CATL이 개발한 낙스트라가 LFP 배터리 수준으로 그런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향상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배터리가 실제 상용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중국이 지금 어쨌든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많이 만들어내고 실패를 거듭해서 계속 상향시키는, 향상시키는 그런 개발의 산업의 발전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나트륨 배터리도 같은 형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현재 LFP 배터리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트륨 배터리도 역시 조금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 테마를 받으면서 오히려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그나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또 줄줄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도 함께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트륨 관련된 이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경 케미칼이 단연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WCP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용 그 전해진 분리막 기술인데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개발 과제 이런 부분을 수행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관련주로 묶인 흐름들 9,37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나트륨 그 배터리 관련해서 제조 기업을 자회사로 들여왔거든요. 그 때문에 관련주로 얽히면서 2.97%,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현재 주가 3,81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왜 갑자기 뜬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인가 싶겠지만 3년 전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인수를 한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로 묶이는 거고 하지만 오늘은 힘을 못 쓰면서 한 3.65% 하락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4,500원 선 보여주고 있네요. 애경케미칼 WCP 같은 경우
경우에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에 흐름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휴일을 앞두고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종목별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오늘 네. 데일리 이슈 필터로 시장의 대응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다양한 이슈가 난무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슈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까지 이어지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FL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이야기 차분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네,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3일 동안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또 연휴를 앞둬서 그런 걸까요? 네. 우선은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쉬잖아요. 네. 일요일 쉬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사실은 또 거래량이 들어올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목, 금, 토, 일, 월, 화, 수, 7일입니다. 네. 7일 동안 방향성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사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사실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낙폭을 조금 줄였어요. 예를 들면 25일 날 또 한 번 샀는데 그 전날에 77억 매도. 그 전에 이제 1,900억 매도. 그러니까 낙폭을 조금 줄였다가 사고 이게 중간중간에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사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우선 좋은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협상에 대해서 한 개의 나라가 어찌됐건 사인을 했다라는 건데 네.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상으로는 뭐 일본이나 멕시코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네.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려면 또 다음 주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2+1 얘기는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쯤 돼야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통상부에서 제주도 쪽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딱 다음 주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변동성을 미리 예측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가는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KRX 기준으로 거래량 상위에 보면 다 저겁니다. 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뭐 없어요. 뭐 미스터 블루 웹툰 관련주긴 하지만 웹툰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겠다라는 게 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어쨌든 정책 모멘텀이다. 네. 그런 게 조금 같다라고 보고 있고 뭐 네. 오리엔트, 뭐 그다음에 형성, 더즌, 형지
뭐 대부분 다 이제 관련 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쪽으로는 증권이 조금 그나마 안전하게 가는 것 같은데 증권은 최근에 그 한국금융지주나 NH투자증권이나 뭐 그 주가 차트 보시면요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이 정말 많이 올랐나요? 올랐어요.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 돌파한 네, 종목도 거의 몇 뭐 개 있더라고요. 신고가를 네. 계속 올리고 네. 있는데 얘네들이 왜 그럴까라고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주변 그 앵커님 주변에도 보시면 네.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네, 네. 이상하게 M7 요즘에 엄청 빠졌는데 요즘에 되려 우리나라 개인들은 더 지금 삽니다. 사야 된다. 네, 지금이 살 때다. 더 삽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수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사고 팔고 하면서 생기는 수수료. 증권사는 이제 이게 그래도 큰 수익 중에 하나가 되는데 국내 주식 거래할 때랑 해외 주식 거래할 때랑 수수료 차이가 한 8배 정도 합니다. 평균.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괜찮았었는데 2분기, 3분기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변동성 구간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미국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반기 실적도 조금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네. 지주회사들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들 뭐 보험이나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근데 오늘 딱 보험이랑 증권사만 또 오르잖아요. 업종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 될 것 같고 지금 NH 쪽에서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기준으로 NH투자증권 기준 주주 환원율이 9%가 넘을 거랍니다. 네. 그중에 배당 수익률이 7% 중반대랍니다. 와. 네.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돌려주는 건데 네. 여기 자사주 소각까지 해버리면 거의 10%대인데 최근에 안전하게 그래도 10%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짧게 가는 거나 아니면 조금 안전하게 그냥 뭐 배당주나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조금 많이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내일 쉬고 금요일장도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거래대금 보면 진짜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돈이 좀 적으니까 테마성 움직임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그럼 대표님께서 그럼 시장에서 그래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SK텔레콤 유심 사태. 네. 네. 네, 뭐 수급이 네. 뭐 단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어. 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방금 했고 네. 앞에서도 저희가 방송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서 뒤에 저 한번 어제 따라가 깜짝 봤더니 놀랐어요. 맛집인 줄 알고. 네, 어제 그 어르신들이 한 30명이 줄 서 계시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뭐 하는 맛집이길래 저게 대낮부터 가보고 줄 서 싶겠대잖아. 있지? 이랬는데 근데 SK텔레콤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SKT 맛집이었던 네. 거죠. 네, 유심 맛집. 네. 목표 채준다니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SKT가 이제 유심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네. 뭐 이탈자도 많고요. 또 이탈자가 많으니까 SKT는 또 이거를 마케팅적으로도 또 활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 S25가 최신형이잖아요. 네. 요거 사면 대략 40만 원 줬습니다. SKT에서. 와, 일부러요? 그러니까 마피 이탈하지 말라고? 마피 네. 이탈 새로 들어와라. 네, 우리 괜찮다. 기존 건 기존 거고 이건 새거다. 새로운 유심은 해킹 안 됐다고 이런 그건 거예요? 괜찮다. 우리 차로 바꾸는 거 아니지 네. 않냐. 그러니까 최신 핸드폰을 그렇게 줄 정도로 마케팅으로도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심 관련주들이 다 상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시세를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쉬는 날이 너무 길다. 7일 동안 또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많이 오른 거 조금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게 조금 셀 것 같고요. 네. 근데 당분간은 보안 관련돼서 계속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금융회사들 있죠. KB금융, 하나금융 뭐 이런 쪽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다 SK텔레콤 고객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증할 때 네. 통신사 어딘지 누르잖아요. 네네. SKT를 누르면 생체 인식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저 SKS거든요. 네, 그럼 뭐 이제 얼굴이든 손이든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체 인식 관련된 또 종목이 또 그러니까 네. 잘 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찌됐건 당분간은 얘가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국정원에서도 정부 모든 부처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유심 교체해라.
권고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유심 대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처에서도 보안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한동안은 이런 것들이 조금 테마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딱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연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도 조금 보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주가 그 네. 유심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뭐 보안주 있고 네. 뭐 유심 관련된 사업하는 데도 있고 또 뭐 KT라던가 다른 통신사도 있고요. 있죠. 네, 그리고 얼굴 인식하는 거 그거 네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뭐 봐야 그중에서 되냐? 뭐 봐야 돼요? 첫 네. 번째는 보면 그 유심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엑스큐어라고 있습니다. 엑스큐어가 우리나라 그 유심 사업자 중에 1등입니다. 아, 유심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네, 회사예요? 유통사업자고요. 네. 근데 그게 SKT에도 들어가고요, KT에도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안에 지네들끼리 싸워봤자 결론은 누구 것 같았어요? 엑스큐어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였다가 오늘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 쪽이 KT나 그러면 LG가 수혜 볼 수 있지 않아요?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최근에 LG는 대차 잔고도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신 3사 중에서 기대감이 제일 낮아요. 근데 KT는 이미 신고가 영역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간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제 보안 쪽이 슈프리마 HQ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앞에 저희가 생체 보안 얘기했잖아요. 아, 네. 지금 이제 뭐 말 그대로 금융 거래를 현재 기준으로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은별 앵커님은 생체 보안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슈프리마 HQ가 국내 1위 생체 보안 사업자고요. 글로벌로도 2위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도요? 네, 왜냐하면 이쪽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요. 새로 들어온 사업자가 거의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있고 이런 일 한번 터지면 정부에서 갑자기 돈을 다 씁니다. 다 바꿔. 네, 보안 강화에. 제가 아까 국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부 전 부처에 유심 교체를 권고한다. 네. 여기서 안 끝날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한동안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SK텔레콤과 관련된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 대표적으로 유신 사업 그리고 보안 사업하는 기업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미국 시장과 좀 연동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 걸음 좀 물러서는 듯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뭐 어제도 좀 반영이 되는 듯 했고요.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오전장 딱 시작하자마자 완성차는 별로 못 갔고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랑 부품 관련주들은 조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너무 오래 쉰다. 라는 게 이제 조금 발목을 잡은 것 같은데, 부품 관세를 2년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면 딱 세 개 아닙니까? 포드, GM, 테슬라. 네. 근데 이제 포드 같은 경우만 미국 시장에서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80, 9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랑 GM 같은 경우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이미 소비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얘네들 가격이 많이 오른다? 트럼프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 원래 갖고 있는 제조업 중에서 그래도 조금 푸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완성차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이제 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긴 합니다. 2년 동안 완화한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겠다. 뭐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글로벌로 볼 때도 저는 항상 뭐 요즘에 현대차 굉장히 조금 좋게 이야기하는 편이긴 한데 네. 트럼프가 이제 국내 뭐 본인 미국에 있는 국내 기업들 제외하고 해외에서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이쁠까라고 이제 손을 꼽아 본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차가 제일 이쁠 것 같거든요. 뭐 이제 나이도 있으시지만 그 사진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그 31조 투자하겠다 얘기할 때 트럼프가 뒤에서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면 야 그래 너 내 계획대로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보면은 현대차 따라서 미국 가 있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대차랑 같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현대모비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신. 화신. 네. 그다음에 이제 SL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L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랑도 조금 많이 엮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290불을 탈환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라는 걸 이제 따져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도지에서 일을 조금 줄인다. 테슬라 업무를 많이 보겠다. 원래 이제 테슬라는 유명하잖아요. 워커홀릭으로. 일주일 중에 일주일 이상을 일한다는. 근데 그중에 이제 이틀 정도만 정부 쪽 일을 하고 하루 이틀 정도만 나머지는 이제 테슬라에 다시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날 뉴스가 바로 또 뭐가 나왔냐면 미국 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관련된 거 완화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조금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건데 네.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게 카메라, 센서, 뭐 라이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SL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SL 요? SL. 아니, 어떤- 부품인데 여성분이라 또 바로 안 나오는구나. 저는 또 뚜벅입니다. 헤드램프, LED. 그럼 LED로 이제 많이 바꾸는데 네. 요즘에는 그 센서 자체도 일체형으로 많이 개발을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지 가격적인 게 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SL이 그쪽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뉴스가 확정돼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많은 완성차 회사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부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라졌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기대감은 또 반영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간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은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좀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공약주는 어떤 종목 자, 선정하셨을까요? 공략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정말 국내 시장에서 별로 사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오늘까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7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어제 조금 또 올랐습니다. 네. 왜 이렇게 꾸준한 관심을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들이 코로나 때 팍 떴습니다. 네. 넷플릭스 1위 했다 그러면 관련주들 막 뜨고 난리가 났었는데 또 조용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 업사이드가 이미 그때 쫙 열려버렸으니까 기간적으로 소화하는 기간이 저는 충분히 필요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뭘까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기대감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한한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기대감도 굉장히 해제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유일하게 못 뚫은 나라가 딱 하나입니다. 중국.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말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들이 계약을 따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작이라고 해서 10년 전거 안 팔려요. 네. 최근 3년 동안의 구작의 인기가 그나마 좀 있대요. 근데 이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거 보니까 최근 3년 구작이 82편입니다. 근데 이제 구작들 평균 계약할 때 뭐 한 개, 뭐 미디어 회사랑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5억 정도 받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매출 2위 400억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텐트폴이라고 해서 돈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분기당 한 편 정도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동시 방영을 만약에 중국에서 같이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매출이 최소 400억은 새로 생길 겁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년 매출이 한 5,50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만 열리면 한 1,000억 정도 업사이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최소. 그렇다라고 하면 20% 갑자기 올라가요. 25% 매출 네.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아마 여기에서는 구작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300억 벌었는데 올해 거의 한 지금 800억까지도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모멘텀 알아봤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51,000원인데 네. 저는 이제 최근에 V자 반등 급하게 했지만 여기서 더 갈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6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 주가 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섹터까지도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길건우 대표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로 추가된 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악관의 질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항의 후 이를 백지화했다. 트럼프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게 전화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은 아마존 홀스토어 팀이 특정 제품의 수입 비용을 표시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지만 이는 주요 사이트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어떤 플랫폼에도 구현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아마존의 움직임을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가 아마존 관련 보도에 격분해 베이조스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이 운영 중인 아마존홀은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경쟁사 테무는 최근 미국 관세에 대응해 약 145%의 수입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미국 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위해 25% 자동차 관세 중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의 가치에 최대 15%의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부품과 원자재에 부과되는 다른 관세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는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상무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25%의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즉, 미국서 생산된 차량 가격의 약 3.75%의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첫 해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된 차량 가치의 3.75%는 관세 상세 효과를, 이듬해에는 2.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세 번째 해부터는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순차적으로 관세 부담을 상향하면서 부품 생산을 미국 내로 이전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고 우리는 또 금요일에 시장이 열리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 긴 연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 앞두고는 시장이 늘 소강 상태를 보이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코스피는 일단 2,550선 근방에서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코스닥이 좀 빠지네요. 1.23%.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 많이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고 컨퍼런스 콜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도 자사주로 하겠다. 이런 대안들도 마련하면서 발표를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확정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 IRA, AMP 이쪽에 지원금 때문에 실적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외에도 대선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지금 속보들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약보합권 마감했고 오늘도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시장은 일단은 큰 변동 없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강보합권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일단은 중국 시장, 최근에 중국 시장도 큰 변동폭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미국과의 관세 이야기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할 만한 포인트를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인사이트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우리 시장은 오늘은 분위기가 내일 쉬니까 크게 이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SKT 이슈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경찰 조사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속보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한번 이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 저는 요즘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게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여러 가지로 최근에 도치, 트럼프에게 집중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하면 또 말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무슨 그렇죠. 말 하는지 집중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과장법을 항상 쓰고 있지만 네. 도지라든지 정치권 이야기보다 네. 이제 테슬라에게 곧 다가오고 있는 오스틴에서의 자율주행 관련된 그쵸. 발언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 직원들이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죠. 예행 그래요?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런 동영상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유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 영상이네요. 그러니까 테슬라 직원들이 호출을 해서 직접 차량을 타고 모델 Y에서 저런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직접 일론 머스크가 공유하면서 임박한 테슬라의 본격적인 로봇 택시의 시범 서비스에 대해서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모멘텀이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연방교통부 장관이 네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쵸. 정책을 네. 발표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테슬라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 2기 집권 이후로 처음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그쵸, 언급이 발표된 나왔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모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쏟았던 모든 애정과 돈과 시간, 열정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가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번에 그 FSD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방의 일종의 Federal Framework for Self-Driving이라고 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규제의 큰 원칙이 발표됐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읽힐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고 네. 계속 지금 4월 초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200 아래 내려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갑자기 또 반등하면서 $300 근처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어쨌든 저도 막 영상이나 이런 SNS 찾다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펌프질을 했습니다. 네. FSD14이 엄청난 까무러칠 거다.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속된 표현이었는데 흔한 말로 진짜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의 기능을 보여줄 거다라고 막 과장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과장법이죠. 과장 맞습니다. 과장 과장입니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처음으로 그 비감독 자율주행이 테스트를 받는다, 공개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것. 물론 이번에 사이버캡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Y를 가지고서 10대에서 20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난 어닝콜 때 네네. 10대에서 20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는 운전사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앉습니다. 앉아있긴 하고. 앉아있긴 하지만 비감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을 보통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피셜하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 FSD를 테스트할 때는 그래도 운전대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걸 받쳐주고 있죠, 항상. 우리 유튜버들은 항상 이걸 떼고 찍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뗀 상태에서 비상시에 개입할 수 있게끔 운전석에는 앉아있지만 스티어링 휠도 있습니다만 뒷좌석에 손님들이 앉아서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우버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앱이 아니라 차량 공유 앱이 아니라 테슬라가 특수하게 제작한 이러한 로봇택시 앱을 통해서 자체 앱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대한 전 세계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언론들이 그곳에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해 보면서 이것을 또 보도를 하게 될 거고 또 이것이 사고가 나도 크게 보도를 할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근데 마침 연방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되게 좋은 소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테슬라를 꼭 집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드러냈어요, 연방법에. 그렇죠. 내용을 뜯어보면 네. 다 거의 다 테슬라 이야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네. 규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테슬라보다는 구글의 웨이모가 더 대상이 될 수 있죠. 웨이모 네네. 같은 경우 여러 번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5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하고 있죠. 이것을 네. 지금 7개 도시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번에 스티어링 휠이 없으면 즉 핸들이 없으면 자율주행 테스트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죠. 또 웨이모는 그래서 핸들이 있습니다. 앞에 운전석엔 사람이 안 앉아 있어도 핸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뒤에서 있는 수 있죠. 승객들이 다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번 연방의 페더럴 연방의 규제법에는 스티어링 휠 없어도 된다. 네네.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건데 그쵸. 이거는 사이버캡을 누가 봐도 그쵸. 콕 집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이버캡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봤을 때 앞좌석에 그런 운전 조작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지금 현재 레벨 2라고도 하죠. 네네. 테슬라의 현재 감독하에서 진행하는 것도 레벨 2고요. 지금 뭐 웨이모 같은 경우 모델 레벨 4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레벨 2부터 어떤 잦은 사고가 날 때마다 무조건 정부에 신고를 했어야 네네,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목적은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고 네. 이번에 연방 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면서도 제1의 원칙은 안정성이라는 얘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그러한 자잘한 접촉 사고마저도 보고할 의무는 없다. 큰 인명 피해가 났을 때만 보고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 추산하기는 약 85%에서 90% 가까이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즉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만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니까 운영팀에서도 이러한 규제에 대한 어떠한 압박감들이 완화된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제 완화라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연방 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발표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네네. 스토리텔링을 했냐면 중국의 자율주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중국을 중국이 지금 규제를 압박하기 너무나도 위해서. 완화해서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것을 자꾸 규제하면서 네. 자율주행의 기술 발전을 막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다르게 규제 부분을 대폭 완화하여 미국이 자율주행에서 글로벌 넘버 원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명확한 정책 의도를 밝혔다는 부분에서 이것이 현재 시작점일 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될 거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연방 교통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네. 이건 연방 정부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네. 단일한 규제안을 만들겠다. 이 단일한 규제안이 뭐냐면 교통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정부 권한입니다. 네, 미국은 그렇죠. 연방 정부죠. 각 주별로 다 각 다르잖아요. 주별로 있는데 이것을 다 통일해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모두 관할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자 주정부마다 다 다른 규정이 있는데 네. 이 규정을 다 통일하자. 다 통일해서 연방 정부도 통과시키고 주정부도 동시에 통과시키자.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자율주행과 환경과 관련돼서 마이애미 주에는 이런 규칙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네네. 이런 규칙이, 뉴욕에는 이런 규칙이 서로 달라가지고 매번 이 자동차 기술 업체들이 매번 신고를 다르게 해야 되고 그쵸. 여기에서 통과를 받아야 되고 한 주에서 안 되면은 갑자기 테슬라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타고 있다가 모델 다른 Y 주로 타고 있다가 넘어갈 다른 수도 주로 넘어가면은 있잖아요. 네. 이것을 손을 꽉 잡아야만 하는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통일적인 부분은 당장 연방 정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법 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일부 주에서는 이거에 저항을 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 네. 그럼 주정부의 독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런 주정부법에 대한 압박을 강할 경우에는 주정부는 슈프림 코트, 우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그쵸. 곳에다가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다 끝나려면 1, 2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1, 2년이 끝나기 전에라도 연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다해준다라면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대중 서비스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정부 차원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자율주행 규제안을 통일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사이에서 또 이런 트러블들이 생기겠죠. 네. 뭐 주들이 반발하고 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냐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를 열어주는 대신에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면 약간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계속해서 보면 언론들은 특히 일론 머스크를 비판적으로 보는 미국의
절대 다수의 대중신문, 그러니까 네네. 언론들,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또는 뭐 CNN이라든지 CNBC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네. 정말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할 그쵸, 거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사실은 이 연방에 보고가 없는 것도 보도는 다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큰 사고가 난다라면 사실은 주가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제 타임라인을 보셔야 되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어닝콜에서 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CF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는 뭐 100만 대 규모의 로봇택시가 막 이 미국 전역을 도달하는 게 아니라 시범 테스트를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에 시작한다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을 해서 이 시범 테스트라는 도시를 확장하겠다. 그러면 이 시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그다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또는 뭐 너바다의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뭐 이런 마이애미라든지 이런 도시들에서 10대씩 20대씩 시범 테스트가 되면 이 시범 테스트가 이런 통과를 하게 되면 네. 2026년부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저 사이버 캡을 네. 100만 대를 생산하겠어요,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26년에 처음부터 1월 달에 100만 대가 생산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미 시범 테스트가 올해 안에 예를 들면 7개 도시, 10개 도시에서 진행된다라면 내년에 생산된 사이버 캡은 그 시험 테스트가 통과된 그 도시에 5만 대, 10만 대가 투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로봇택시가 2026년에 에야 비로소 사실은 테슬라의 재무 실적의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다 비용이죠. 네네. 올해는 대부분 연구 단계고 시범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재무제표상에 로봇택시의 매출이 기록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펀더멘털이 변화하는 거고 사고 없이 다양한 도시에서 예를 들자면 추운 도시에서 시카고 같은 데의 겨울에서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추운 도시에서도 눈이 내리는 곳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개념은 시범 테스트이기 때문에 악천후가 생긴다고 하면은 시범 테스트를 중단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각 도시하고 합의한 바거든요. 근데 운행 도중에 갑자기 눈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들도 견뎌내야 되는 거고 더운 지역, 추운 지역에서 각종의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하는 모습들을 올해 보여줄 거고 이것에 기초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라면 내년에서야 비로소 사실은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경쟁사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3월 달에 주당 2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유료 결제가. 근데 지금 4월 들어서는 2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 11월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웨이모의 로봇택시가 750대가 운영된다고 그랬어요. 750대면 작은 도시일 수도 있고 많은 도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5개 도시에서 되니까 약 3,000대가 넘게 작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2개 도시가 더, 그러니까 워싱턴에 이라든지 또는 마이애미라든지 이런 데로 2개가 추가되고 또한 테스트로 올해 도쿄에서 처음으로 이제 웨이모가 작동이 되죠. 근데 웨이모가 이렇게 하면 4,5천 대가 다녀도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돼서 주당 결제가 뭐 30만 건, 네네. 35만 건 간다고 해도 이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주당 30만 건이 결제되는 건 대단한 거고요. 이 정도 5천 대 규모만 다녀도 이렇게 의미 있는 결제가 난다라면 사실 100만 대라는 건 일론 머스크가 좀 과장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2만 대 3만 대만 다녀도 그쵸. 이 완전한 자율주행의 시대가 로봇택시 시대가 열릴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라면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 같은 경우 내 차에는 언제부터 되는데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어닝콜에도 질문에도 이것이 나왔죠. 즉 최소한 미국은 지금 감독하에서는 FSD가 되고 있으니까 FS 14를 갖다가 비감독으로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누구든지 원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봇택시라고 하는 제한된 차량, 표시된 차량에서 이 로봇택시 자율주행을 운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앞좌석에 안전요원이 타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네네. 안전요원이 안 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일반 차량 소유주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허가가 안 났을 뿐이지 감독하에서 되지만 똑같은 FSD 14는 올해 안에 배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슬슬 타보겠죠. 그렇죠. 감독하에 즉 핸들의 손을 항상 가까운 곳에 대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상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옆에서는 보면 로보택시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그쵸. 나도 살짝 손을 놓게 되는, 살짝 졸게 되는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빠른 속도 내에 사실은 가장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테슬라에게 지금 판매된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무감독 자율 주행이 언제부터 가능해질 것인가. 이 부분은 네. 아마 2025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26년에 만약에 내년에는.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에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테슬라 차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차량이어도 이렇게 FSD가 완전하게 상용화되고 무감독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차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걸 그냥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그 차주에게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를 통해서 수익을 구독료를 같이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주겠다 이랬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차에다 엉덩이를 한번 치면서 돈 좀 벌어와. 이러면 얘가 네. 제가 퇴근할 돌아다니면서, 때까지 돈을 벌어갖고 오겠죠. 그런데 이것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정부가 허가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각 도시마다 택시 사업은 망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택시 드라이버들의 택시 기사들의 저항들이 지금도 우버가 도입되면서 미국에 존재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택시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제 차가 정말 제가 출근하고서 돈 벌어와. 엉덩이 한번 두들겨 줬더니 얘가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돈을 벌어갖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차를 무료로 운영하는 거죠. 차를 할부로 샀어요. 차를 할부로 사서 여러분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을 납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60만 원, 70만 원을 벌어와요. 벌어오면은- 그러면 저는 이거 사실 무료로 갖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러면 테슬라 판매량이 엄청 늘 겁니다. 그럼요. 네. 테슬라 차량 판매량도 늘지만 기본적인 사회의 근본 질서가 변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주차장도 필요 없는 사회, 택시 운전사가 없는 사회. 여러분 이거는 테슬라 주주들 너무 이거에 쉽게 얘기해서 뽕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원칙적으로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네. 2026년에 이루어질 당장은 것이다.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는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운전하는 날이 저는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것과 내 차에서 이 차로 돈 좀 벌어와가지고 퉁쳐가지고 돈 벌어갖고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택시 운전사는 이를 손을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5년도 채 지나지 않았잖아요. 타다 금지법이 나와서 사실은 그럼요. 타다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회가 온다라는 것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시장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 거고 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여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로보택시라는 특수 허가된 택시 사업을 받은 차량을 그 도시에서 대수를 정해줄 거예요. 우리 도시에 너네 이 정도로 만약에 막 5,000대, 10,000대를 막 뿌려?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택시 운전사들 잡을 다 잃어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택시 운전사를 줄일 테니 단계적으로 이 차량을 늘려가라고 분명히 각 개별 도시라든지 주정부들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이 일론 머스크는 100만 대를 내년에 생산할 수 있다 그러지만 정말 100만 대가 미국 전역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생산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수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들이,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FSD 미국에서의 자율주행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원하는 대로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많은 차들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쌓을 것이고, 네.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안정성을 높이고 네. 그 실험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면서 더 길게 봤을 땐 저희가 말한 그런 수익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목표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중국에게 좀 뒤처져 있던 자율주행 규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이슈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를 막 열어주고 규제를 완화해줬던 중국은 오히려 또 약간 지금 옥죄는 분위기들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원인이 있죠. 원인은 여러분 샤오미 최근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샤오미에서 SU7 네.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죠. 여기에 화웨이의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사망 사고가 나서 3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명이 죽은 이후로 중국 정부에서 규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도적이나 기술적 규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홍보 규제입니다. 아, 여기다가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스마트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안심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아무것도 된다는 안 거죠. 되고 정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러한 식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상황에서는 경계심이 필요한데 운전자들과 탑승자들의 경계심이 필요한데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마치 이제는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잠만 자다가 일어나면은 목적지에 와 있고 도착해 이것이 있고. 근데 또 경험은 해봐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다 일어난다 그래요. 존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을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샤오미 사망 사고를 계기로 홍보를 할 때 너무 정말로 아무런 무사고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도 요즘 이 스토리텔링을 바꿨죠. 이러한 무사고다, 뭐 완벽하다가 아니라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엄청난 사고를 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년에도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에서 사망하고 그쵸. 부상하고 다치고 재물적인 어떤 피해도 피해들이 정말 하루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지 아예 완벽한 제로는 무사고 아니다. 제로는 아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그러니까 이 수학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무사고가 난다라고 사람들한테 홍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능 사업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홍보 차원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말 좀 너무 급하게 달리지 말고 정상 속도로 달려. 이 속도 내주기 한 곳만 해도 우리가 규제 풀어준 거야. 그러니 여기에다가 무리해서 말들 쓰러지게 말도 물도 좀 먹이고 사료도 좀 먹여야지 무조건 달리지 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에서의 자율주행 현황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가 뭐 예상했던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런 언급이 나오고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테슬라의 주가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율주행의 현실화 속도가 빨라질지 네. 예, 그걸 저희가 살펴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얻었으면 좋겠고요.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너무나 우리가 안심하면서 모든 게 다 해주는 것처럼 네.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과정, 기술의 진화 과정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자율주행 관련된 딥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휴 지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이웰 다우존스 30 상승률 1위,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나스닥 100 상승률 1위, TSMC 필라델피아 반도체 30 상승률 1위, 트럼프 직통 전화로 아마존 하락, 대한민국 관세 무풍지대 지목, 증권주 급등세,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상승률 1, 2위 등극입니다. 그냥 1위 한 거 그냥 나열해 놨습니다. 그냥.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혼자 마이너스 났나요? 왜 혼자 홀로 저렇게 됐습니까? 자, 다우도 어제 지금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트럼프 100일 취임 100일 날 이제 기분도 좋고 그쵸 멜라니아 여사랑 생일도 보내고 55번째 생일이었거든요. 멜라니아 여사가 생일도 같이 보냈고 트럼프가 100일이고 그런 거 챙기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트럼프 성격. 그런 거 챙기고 역사에 남기고 기록하고 뭐 후대에도 뭐 마치 자기가 링컨 대통령 얘기 끝냈잖아요. 옛날에 링컨 대통령과 거의 뭐 동등한 정도로 미국인의 기억에 남게 100년이 지나도 그런 거 흔적 남기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100일 취임 100일 날 무조건 무슨 뭔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외신 보도대로 그 뭐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뭐 관세를 조금 깎아주는 뭐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결국 자국 내 자동차 산업 조금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에 통화한 거 보니까 그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중국한테 붙으면 자른다. 그죠? 아마존이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말어라고 리조트 가가지고 돈도 주면서 제프 베이조스도 그랬고 저기도 그랬죠. 그 페이스북 저기 저커버그도 그랬잖아요. 가서 이제 말어라고 리조트 돈을 주면서 트럼프 정권에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반기를 안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슨 아마존이 아마존을 가서 아마존이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군요. 월마트가 하도 오프라인이라는 생각에 아마존이 오프라인도 지금 공략합니다. 어쨌든 아마존 상품의 옆에다가 그 중국 관세에 부과된 걸 따로 표시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뿔 받은 거 아니에요. 내 100일 이 취임 파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초를 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해서 그만뒀다는 그렇게 얘기가 지금 보도가 다 되고 있잖아요. 진짜 전화를 했는지는 제프 베이조스가 나와서 인터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압박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존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흔적을 남기기 좋아하는 분이 남겼지만 중국에 대한 거는 절대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마존의 사태처럼 그 지금 중국 거를 옆에 관세를 붙이는 그런 거를 심기를 건드리는 짓을 하니까 바로 차단시켰고 그리고 지금 스콧 베센트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중국이 먼저 행동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공이 없다. 계속 그게 공이 없어. 공이 저기 코트가 저쪽 코트에 있는데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계속.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은 그냥 이 정도 반응했습니다. 어쨌든 다 4대 지수 중에 3개가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이죠. 다우존스도 21선을 확실히 지금 벗기는 이제 W자가 나왔죠. 제가 계속 말했듯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게 예상되는 미스터 마켓의 흔적이 이미 차트에 이렇게 W자로 형성이 되어 있다 했는데 자 일단 그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 트럼프 100일 첫날은 끝났습니다. 이제 101일째부터 어떻게 될런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 미스터 마켓이 남긴 흔적을 보면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확률적인 얘기예요. 이런 쌍바닥이나 W자가 출현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00%란 건 없는데 주시장에 100분의 80.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8번이 그런 확률이 있었던 그림의 흔적이라면 우리가 베팅을 확률 게임이잖아요, 주식도. 10번 중에 8번이라면 베팅 해볼 만한 거죠. 10번 중에 한 2-3번밖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베팅을 하지 말아야죠.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온 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모습이 출현한 거. 그리고 이 한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수가 동시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힘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다 중첩된 것이거든요. 여러 세계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 100일 날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100일 후에도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무슨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흔적을 보고 뒤로 가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률에 대한 얘기. 자, 이 다우존스 30의 상승률 상위 하니웰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5.40. 하니웰은 엔지니어링 회사로 항공우주 부품 엔지니어링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자, 셔윈 윌리엄스가 4.80으로 올랐네요. 자, 이건 미국의 페인트 회사죠. 우리나라는 페인트 회사들이 여럿 있지만 조광 페인트도 있고 사마 페인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노루 페인트도 있고. 근데 시가총액이 엄청 작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셔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30에 속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마켓 캡이 무려 87.5 빌리언 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 페인트주랑은 비교할 수 없게 덩치가 큰 것이죠. 그리고 다우존스 30에 속해 있는 전통적인 대표 30위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젠이 1.93인데 이 3위부터는 상승폭이 확 떨어지네요. 암젠이랑 머크가 지금 암젠은 바이오텍으로 분류가 되고 이거는 머크는 전통 제약사로 분류가 되는데 제약 바이오도 강세가 나타났네요. 어제 골고루 나타났죠. 페인트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품, 바이오텍,
제약회사까지. 밑에부터는 이제 IT가 나오네요. 그렇죠? IBM, 버라이즌까지 나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완벽하게 W자가 지금 완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쵸.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잘 풀리는 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중에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요? 5.77% 오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1등 했네요. 자, 하니웰이 다우존스 30에도 하니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30에 편입될 만큼 전통주이기도 한데 나스닥 100에 속할 만큼 이런 지금 IT 성향도 갖고 있는 업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니웰이 미국의 대표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스닥과 다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은 우리 시놉시스라는 있어요. 우리 영화 처음에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 마동석 씨의 범죄도시 뭐 이제 뒤에 시리즈 쫙 있잖아요. 8탄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범죄도시가 이미. 예를 들어서 범죄도시 5, 6, 7, 8은 지금 아직 개봉은 안 했잖아요. 근데 대충 5, 6편 정도는 시놉시스가 나와 있잖아요. 대충 요약본, 줄거리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시놉시스라고 하잖아요. 범죄도시 4의 시놉시스를 보면서 아, 4는 대략 이런 거구나. 뭐 마약 수사대에 마석도 형사가 들어가서 뭐 펼치는 활약상 뭐 이런 거 간단히 되어 있는 걸 보고 시놉시스라고 하죠. 그 시놉시스라는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기업이 미국의 그 기업이에요. 그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이 두 개가 그 도구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최초의 설계 자산 있죠. 최초의 아이디어. 그거는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 거를 다 빌려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 거에 설계 자산을 빌려다가 그러니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를 빌려다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라던가 시놉시스 그 둘 중에 하나의 설계 도구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이 생각하면 돼요. 뭐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는 문서 작업자가 있었을 때 뭐 문서를 작업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곳이 있을 테고 아이디어 뱅커한테 아이디어를 빌려와요. 아주 똑똑한 아이한테 친구한테 빌려온 다음에 그걸로 엑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문서를 완성시킨다. 요 개념으로 보면은 요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ARM의 설계 자산을 빌려와서 케이던스나 시놉시스의 도구를 이용해서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 설계도를 이제 그리는 게 팹리스죠. 그러니까 아까 ARM은 팹리스의 팹리스고 이제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퀄컴이나 미디어텍에 속한 설계 엔지니어들이 ARM의 아이디어를 빌려다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라다가 시놉시스의 도구를 이용해서 설계도를 그려요. 그 설계도를 갖다가 TSMC가 이제 제조를 하고 그 제조를 한 걸 가지고 마지막에 ASE 테크놀로지나 암코르라는 회사가 완성을 시키고 테스트를 합니다. 요런 반도체 과정이 있는데 요거 이제 전반부에 있는 거죠.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엑셀 파워포인트 없이 똑같이 실력이 똑같은 사람한테 문서 작업을 하고 던져줘요. 근데 너는 엑셀 파워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어. 너는 엑셀 파워포인트 말고 그 이외의 거 떨어지는 프로그램 써. 그러면 똑같이 실력 가졌더라도 누가 잘 만들겠습니까? 엑셀 파워포인트 이용한 사람이 월등하죠. 그 엑셀 파워포인트의 지금 그 능력치 자체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5.77 올라왔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구를 만든 회사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W자로 지금 급등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은 시가총액 순대로 해놨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쭉 나가는데 이 지금 S&P 500 중에서는 뭐 많이 오른 게 다 0점대네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혼자 2% 올랐네요. 비자는 1.199. 이 상위권이 0점대로 오르긴 했으나 이 그냥 강보합 정도죠. 테슬라가 13위 안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등을 어느 정도 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앨런 머스크가 안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다행이죠. 테슬라 주주분들은 안도감을 내실걸요? 정치에서 조금 손을 뗀다고 하니까 반등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CEO가 정치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인데 어느 쪽 한쪽에 들어가 있던 것도 진짜 이건 큰 부담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미국이 그런 게 자유롭다고 하지만 벌써 테슬라 매장에다가 라카칠하고 당당하게 붙잡혀 가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라카로 다 칠한 다음에 당당히 잡아가라고 잡혀가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 매장 누가 가겠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발을 떼면은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W자로 지금 완성했죠. 그리고 위에 이제 폭이 남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확률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을 보게 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을 또 상승률 상위로 정렬했더니 이쯤에 TSMC가 이제 대만 증시에 그 대만 가권 증시의 시가총액 1위죠. 근데 이제 ADR로 미국 예탁 증서, A가 아메리칸이거든요. 아메리칸 예탁 증서로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30 종목에도 TSMC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어제 1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0.27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요 두 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오늘은 또 반도체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네요. 그렇죠? 케이던스나 이 시놉시스의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 팹리스인 그 미디어텍이나 퀄컴이 설계도 그려가지고 TSMC에 넘겨주고, 그렇죠? 엔비디아는 이제 그거를 맡기는 얘도 팹리스예요. 얘도 엔비디아도 공장이 없고 설계를 하는 회사죠. 어쨌든 제조는 다 TSMC가 담당을 한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가총액 1위 종목들입니다. 1, 2, 3, 4, 2 종목들. 텐센트 홀딩스는 1.37 빠졌고요. 중국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다 안 좋았네요. 알리바바만 조금 올랐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니케이 225입니다. 니케이 225도 좋죠. 그렇죠? 이것도 지금 또 위에 폭이 조금 더 남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똑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서 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국가만 강한 것보다 전 세계 증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에너지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자, 오늘은 4위에 소니가 월등하네요. 자, 이 지금 여기가 미쓰비시인가요? 여기로 가봅시다. 리크루트 홀딩스군요. 리크루트, 이 지금 여기도 일본은 이 리크루트 9205 올리는 사이트 있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4위나예요. 14위, 15위. 우리나라 따지면 사람인 HR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시가총액이 정말 코딱지만 해가지고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니케이 225는 이 9205 사이트가 15위 정도에 위치합니다. 정말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소니가 지금 5% 급등하네요. 자, 소니도 지금 애플하고 같이 거론이 됐던 종목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소니의 뭐 닌텐도, 그다음에 저 뭐 애플의 아이폰. 야, 그거를 다 미국에서 생산해봐라. 뭐 어제 러트니 상무장관한테도 뭐 질문이 들어간 것 같지만 미국인들 월급을 생각하라고.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럼 중국에서 싸구려 인건비로 그렇게 싸게 만든 거지. 너네가 만약 미국으로 생산 기기 가져가 봐라. 그걸 만들 수 있겠냐. 그 돈이. 그러면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는 아까 닌텐도였죠. 잘못 말해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지금 뭐 애플의 아이폰 그럼 얼마에 사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소니가 이제 그걸 이겨내고 급등했네요. 소니가 완전 게임 쪽으로 변신해서 지금 시가총액 4위입니다. 옛날에 그 삼성전자랑 경쟁하던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뭐 지금 오디오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때 망한 줄 알았죠, 다들. 망한 줄 알았잖아요. 지금 완전 부활했어요. 게임 섹터의 비중이 가장 커졌어요, 매출 비중이. 플레이스테이션 쪽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대만 가권도 W자가 완성됐죠. 그리고 W자인데도 이게 좋다고 했죠. 짝꿍댕이 패턴. 짝꿍댕이로 이렇게 21선을 돌파하는 모습. 이것도 위에 상당폭이 남았죠. 그리고 대만만 만약 이러면은 대만 혼자 뭐가 좋은 거에 단기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지금 쭉 보면 전 세계가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부 이 짝꿍댕이 패턴에 위에 폭이 남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뭔지는 모른다니까요. 미래를 보는 사람만이 알죠. 미래를 누가 봐요. 노스트라다무스도 다 적입니다. 이 후대 사람들이 짜맞춘 거예요, 그거. 그냥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은 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상승의 확률이.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은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캐세이 금융지주가 많이 오르는. 오늘 재미가 없네요. 그 대만은. 그렇죠? 이런 게 올라야죠. TSMC, 미디어텍, 홍하이 프리시전 이런 게 올라야 되는데 금융주가 오른다는 거는 방어주가 오르는 거라 별 재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좋죠? 뒤로 가볼게요. 차트만 쪽쪽 보고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은 조금 내려앉았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1,170억 팔고 있지만 6,900억을 어제 샀기 때문에 수급도 요즘에 좀 괜찮아지고 있죠?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가 좀 아쉽네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죽어가지고 1, 2, 3위가. 1, 2, 3위가 죽어버렸고 신한지주 그리고 요 메리츠 금융지주. 우리나라도 금융주가 세네요. 그렇죠? 대만하고 오늘 비슷하네요.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금융주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코스닥도 지금 다 죽었네요 오늘. 그렇죠? 요거 조금 뭐 펄어비스 1.85 요거밖에 눈에 안 띄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섹터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증권 섹터가 2.71로. 자, 이거 얼마만이죠? 자, 증권주 그나마 금융주의 증권이 그나마 관심 있죠. 증권, 보험, 은행주 중에 그나마 개인 투자자 비중이 잘 높은 게 증권주예요. 보험주는 아예 싫어하고, 그렇죠? 카드주는 삼성카드 존재감도 없고, 그렇죠? 자, 근데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순서대로입니다. 미래에셋이랑 신영증권은 완전 성격 틀리죠. 미래에셋은 이 브로커리지에 특화된 개인 투자자들 좋아하는 거고, 신영증권은 지점도 거의 없어요. 비대면 거래도 잘 안 되고. 물론 요즘에 비대면 거래하면 또 안 좋기도 하지만 SKT 사태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성격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미래에셋증권이든 신현증권이든 오늘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급등했을까? 사실 증권주가 원래 급등하는 때는 언제예요?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어가지고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때인데 지금 주식시장이 막 좋긴 한데 화랑은 아니잖아요.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게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지금 브로커리지 기반 수익성 확대 기대감도 있지만 바로 이 지금 관세 무풍지대라는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증권주를 들여다볼 때는 주식시장에 오를 때 들여다보는데 지금 그렇게 상승세도 아닌데 갑자기 가서 이제 깨달은 거죠. 저도. 관세 무풍지대로 막 다른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증권주도 있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 100일이 됐잖아요. 근데 100일이 됐다고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일 때 다짐을 더 했죠. 어제 보면은 나와서. 자기가 100일 동안 한 성취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더 달려갈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더욱더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관세 무풍지대로 지목한 증권주의 반란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증권주 반란의 교훈, 관세 무풍지대 등잔 밑부터 살펴보자.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수그룹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기업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와 계십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유상증자가 작년 11월부터 이어졌는데 끝났네요. 예, 지금도 끝났습니다. 예. 예, 그 흐름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향후 이제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략 아이디어도 좀 얻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8일 날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그 무려 5,500원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으니까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주식시장이 열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유상증자를 반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많이 반기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냐면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결국 주주들한테 돈을 좀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해당 자금을 갖고 나는 공장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 상품을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상품이 많이 팔려요. 이런 경영진의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유상증자가 오히려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유상증자가 주주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는 순간 내가 가진 주가가 일정 이상 희석되기 때문에 싫어하기 마련이지만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 대개는 이제 이해해주고 때로는 이제 주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11월 8일 날 그 당시 유상증자 내용이 뭐냐면 공장 증설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월요일 날 급락을 했었는데요. 제이오라는 이제 그 기업을 갖다가 인수하겠다. 인수자금으로 내가 한 2천억 정도 쓰겠다, 3천억 정도 쓰겠다 하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2호 인수가 사실은 시장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아니 왜 그런 데다 돈을 쓰냐. 이런 어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8일 날 장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는데 그 11월 11일 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수그룹의 계열사 이수페타시스는 AI 열풍 때문에 더 부각을 받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CB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제2호 인수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2차 전지 기업인데 왜 인수를 하려고? 그래서 왜 자금을 당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더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PCB인데 PCB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고도화된 PCB, 그러니까 예를 들면 MLB라고 해서 PCB를 갖다가 10층을 갖다 쌓으면 이제 고층 PCB라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서 18층, 그러니까 좀 더 높게 쌓으면 이제 초고층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건 MLB라고 부르는데 이 초고층 기판은 필요한 것이 어디냐? AI 서버예요. AI 서버가 엄청나게 많은 세계 각국에서 이제 챗GPT랑 뭐 구글의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AI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초고층 기판 MLB, 이스페타시스가 내놓은 MLB에 대한 수요도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작년 11월 그 8일 날 유상증자 하기 전까지 엔비디아랑 주가가 동기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AI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시장에서 간주했는데 그 주가가 괜찮았죠. 주가가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11월 8일 날 이제 유상증자 하겠다고 하니까 그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제2호는 이제 어떤 회사냐? 제2호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한 20% 미만이 그 CNT, 카본 나노튜브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재무제표나 사업 보고서 보면은 명시로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건 많은 부분에서는 제2호가 2차 전지에 필요한 CNT를 갖다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2차 전지 기업으로 제2호가 또 일종 이상 그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잘 나갈 때는 제2호도 잘 나갔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작년 여름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이 꺾였어요. 꺾여다 보니까 제2호도 마찬가지로 꺾였는데 지금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유세 시절에 나는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심지어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 판매 금지를 내가 풀어버리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한 분이 당선이 된 게 11월 5일이었고 그러면 11월 5일에서 지났으니까 11월 8일이면은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 있는 4년 동안은 2차 전지 전기차는 이제 힘들겠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점인데 갑자기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를 갖다 인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놀라고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신 거는 11월 8일 날 장마감 위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이틀 지나고 11월 11일 월요일인데 이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그 전에 올라갔다 갑자기 푹 꺼지죠. 이날 거의 24%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라는 얘기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248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248만 원을 벌기도 어려운데 248만 원이 갑자기 하루 만에 없어지니까 주주들의 어떤 그 분노와 반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를 겪었던 것이 이스페타시스의 그때 유상증자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전망은 좋았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발표하고 나서는 곤두박질 친 흐름들 그렇죠. 있고 예. 그 이후에 워낙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압박을 이제 가하니까 이건 예. 좀 아닌가 싶나 해서 발을 뺐습니다. 예. 그래서 유상증자 규모를 줄이기로 했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스페타시스 경영진이 제2호 인수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스페타시스 주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해 1월 24일이었는데요. 1월 24일 올라가면서 그날이 이제 인수 철회를 발표하니까 주가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거의 29%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2호 인수로 포함한 11월 3일, 11월 8일 종가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환호하고 이스페타시스 경영진에서 아니 왜 그런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켜서 내가 얼마나만큼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다가 또 한 번은 이제 금감원에서 2번이나 이스페타시스의 그 주상증자 신고서를 반려를 했거든요. 반려하니까 또 인수를 처리할 수도 있나 보다라는 또 희망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스페타시스 경영진이
다시 또 이제 제휴를 인수하겠다면서 또 다시 이제 유상증자 보고서를 내니까 주가가 더 급락했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이제 1월 24일 날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제휴를 인수를 안 하겠다 하니까 주가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대외적으로 되게 이미지가 좋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 했다 칠지라도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은 이게 보기가 싫죠. 이러면 사실은 이제 주주들의 마음이 다 떨어지니까 떠나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대외적인 브랜드로 얘기하죠. 이런 것을 회복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또 마음의 상처, 실질적인 재산성의 손실 이런 것들을 다 안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어쨌든 유상증자는 했고 예. 규모는 줄였지만 그러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지분 역시 좀 달라지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변화 그런 거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5,500억을 처음 유상증자 하려고 했다가 제휴 인수를 뺀 그러니까 2,500억만큼은 이제 시설 투자하겠다. 그래서 시설 투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꽤 이제 유상증자 중에는 그래도 시장이 좋아할 만한 왜냐면은 이 제휴 인수를 빼고 나서 이스페타시스가 시설 투자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초고층 기판 MLB를 갖다가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은 MLB 기판을 갖다가 더 많이 짓겠다, 더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예상한 대로 여전히 중국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때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했죠. 근데 이스페타시스 MLB에 대한 그 강력한 경쟁자가 중국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AI 서버에 필요한 MLB를 생산하는 곳은 이스페타시스와 중국 기업 두 곳밖에 없는데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그 중국 기업 MLB 역시 그 가격 경쟁력이 큰데 이스페타시스에 대해 경쟁 상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45% 이거 팔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휴 인수를 뺐으니까 이스페타시스는 2,000억을 갖고 MLB에 대한 생산 시설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셈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의 MLB는 수요와 경쟁력은 더 커졌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페타시스 주가는 아직은 이제 4만 원에 돌파하지 못했지만은 5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그 언급한 대로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일단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주들의 어떤 지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주 변화를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의 최대 주주들이 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해서 생긴 변화를 보면은 야 이걸 좀 개인들의 어떤 소가리와 개인들의 고통과는 좀 거리가 먼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어쨌건 시장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속이 편치 않은 그런 주주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속이 불편하냐? 주요 주주들은 수익을 챙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예. 챙긴 겁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가가 희석이 되고 예. 희석된 주가를 반영해서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22,800원에 24,800원에 제 이스페타시스의 주요 주주들이 이제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주요 주주는 누가 있었냐? 이스페타시스의 최대 주인 이수그룹의 이스페타시스의 모기업이죠. 이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수그룹의 이제 회장인 김상범 회장, 이수그룹의 김상범 회장의 차남인 김세현 씨 등이 모두 참여를 했어요. 모두 참여하다 보니까 그 당연히 난 주주로서 당연히 참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수그룹과 김상범 회장이 이스페타시스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스페타시스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했다. 이 점이 사실은 좀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주주에서 보니까 김 회장 일가 외에 이수도 있네요. 이수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뭐 유중 이 이슈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주주들은 뭔가 수익을 챙겼다고 하니까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예, 불법은 아니죠. 예, 어찌됐건 약간 좀 깨림직한 모습을 주주분들, 개인 투자분들은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좀 짚어볼 거는 김 회장 가문이 뭔가 독특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청하신 분들은 이스페타시스의 주주에는 김상범 회장도 있지만은 이수그룹도 있으니까 이수그룹이 사실 76%를 갖고 있으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생긴 이득이 이수한테도 가니까 굳이 뭐 김상범 회장으로만 국한할 필요 없지 않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스페타시스의 최대적인 이수의 또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수 엑사캠이
거의 또 70% 이상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상범 회장 남은 자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수 엑사캠은 100% 김상범 회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의 이번 유상증자로 생긴 수익을 실질적으로 김상범 회장이 고스란히 다 얻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 엑사캠과 그 이수는 모두 비상장사인데 이 두 곳의 지분 구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금감원 우리나라 이제 공시는 이원화돼서 이제 그 외부에 발표하게 되는데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이제 시스템 두 곳을 통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근데 상장사는 두 곳에 공시하는 것이 차이가 없는데 비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감원의 사이트 가시면 비상장사도 지분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수 엑사캠과 그 이수의 지분 구조는 금감원의 이제 이 두 기업이 올해 최신 공개한 정보를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지분 변화 없다고 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는 김상범 회장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수페타시 주가가 5만 원이 된다. 5만 원은 좀 충분히 될 수 있다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AI 서버가 사실상 AI 서버에 필요한 ML 기판을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독점하게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5만 원이 된다고 치면은 김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게 된 차익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주들은 갑자기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11월 8일 날 다 끝난 전기차의 강점 있는 제휴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주식을 팔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일정에서 상승했으니까 나 이제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마지막 처분한 분도 계실 텐데 김상범 회장 일가가 결정한 이 제휴 인수 때문에 김상범 회장 일가는 사실 가장 낮은 가격에 합법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5만 원이 된다면 500억이라는 차익을 넘게 된다. 이거 참 눈여겨볼 만한 일이고 또 다른 눈여겨볼 만한 일은 무엇이냐면 김상범 회장이 대우그룹 아시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우그룹 회장의 사위다 보니까 이모저모로 이수그룹을 일구는데 도움과 하다못해 누구를 소개받을 때도 도움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할 때도 저도 그렇지만은 누가 가서 저 위해서 소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면 답장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전화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달라 해야지 자리가 마련되는 거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의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 회장 가문이 독특한 점이 있다는 점이 바로 그거였네요. 예. 네. 어쨌든 이수페타시스 제2호 인수 논란은 종지부로 찍은 상황이고 제2호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홀로 남은 건데 네, 독자이기로 좀 가게 된 상황,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쭉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는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타 업종에 뭐 계열사를 인수한다든지 그래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는 이슈라든지 이 부분을 좀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시고 향후 주가 전략에 좀 반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이수페타시스 그룹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자화자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참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에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는데 자, 일단 환영하고요. 웰컴 트럼프 주니어. 과연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방한했습니다. 어제 한 저녁 6시 넘어서 김포공항으로 전세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1박 2일. 어제 저녁에 와서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박 2일 아주 타이트한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사실 우리나라에 온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몇 번 왔었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 8월에 왔었습니다. 작년 8월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작년 8월에 오고 나서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작년 8월에 트럼프 주니어가 왔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기억 못 하시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해서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트럼프 주니어가 온다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일단은 처음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주니어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트럼프 비즈니스 비전 2025라고 해서 이 행사를 홍보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 그리고 각 국가의 기업인이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기 직전에는 동유럽을 돌았습니다. 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 국가들을 28일까지 방문을 하고 나서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트럼프 주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분들 뭐 알고 계시죠? 일단은 트럼프의 아들이다라고만 알고 계신데 구체적인 프로필들은 우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체크했지 트럼프 주니어는 체크한 적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그룹의 수석 부회장을 역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뭐 관내 공무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트럼프 그룹 수석 부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7년생, 나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네사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가들은 이 모델 출신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전 부인인데 바네사 트럼프도 역시 모델 출신입니다. 2005년에 결혼을 했고 2018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자녀가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여자친구가 따로 있대요. 베티나 앤더슨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제 아마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여성이 같이 비행기에서 내렸거든요. 같이 우리나라에 방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가 사실 트럼프 1기 때는 별로 이슈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1기 때는 왜 그랬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 선거와 관련해서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수사의 중심에 트럼프 주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이방카 트럼프가 오히려 기억나시죠? 딸이 기억나지. 1기 때는 오히려 이 트럼프 주니어는 별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가 감별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배제하고 이런 인사와 관련된 일에도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의 부통령이죠.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추천한 게 이 트럼프 주니어다라고 하면서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회장과 손잡고 계속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용호재하는 사이, 헤이 브로라고 하면서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어제도 김포공항 도착하자마자 차로 바로 정용진 회장 분당 쪽에 있는데 자택으로 이동해서 만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밤에 이동해서 조선 팰리스의 강남에서 숙박을 했답니다. 조선 팰리스 아시죠? 신세계 계열의 호텔입니다. 자, 정 회장은 아마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 1박 2일 동안 하는 활동 동안 계속 같이 하기로 했답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떠올려 보면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당선인 신분일 때 먼저 가서 트럼프도 만나기도 했고 1월에 취임식에 갔을 때도 한파 때문에 갑자기 실내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인원수가 제한이 됐는데 그때도 트럼프 주니어가 정 회장 부부는 들어가도 돼 패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재계 가교 역할 좀 해달라.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를 정용진 회장이 초청했다라고 하고요.
기업인들은 만나는데 정치인이나 관계 인사들은 만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만날까요? 일단은 4대 그룹 총수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기업 총수 포함해서 한 20여 명과 릴레이 면담할 것 같은데 시간표 뽑고 지금 한 사람당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빨리 면담하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이재용 회장도 일단은 중국 방문을 했는데 미국과는 아직 교류가 없죠. 어떤 이야기 할지 궁금하고 최태원 회장도 역시 반도체 HBM 관련된 이야기, 칩스법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에는 만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뭐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도 만나고 트럼프 주니어랑 골프도 친 사이죠. 이러면서 해외 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할 것 같고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전장부품 ESS 그리고 가전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 이런 거 얘기하려면 만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에는 관세율을 줄이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상의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체크해 보니까 지금 하나그룹 김동관 부회장이 조선 팰리스에 나타났답니다. 그런 사진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김동관, 김동선, 이 삼형제가 전부 다 지금 조선 팰리스에 가서 트럼프 만나기로 하고 면담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식품 수출 생각해야 되죠. 신동민 회장이 지금 해외 일정이어서 아들인 신유열 미래성장실장이 아마 트럼프 주니어 만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그리고 조선업체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도 인공지능 협력과 관련해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제 뉴스들이 나오겠죠. 연휴 사이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런 뉴스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힌트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보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약세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또 근로자의 날 연휴 앞두고 있고요. 빅테크 실적 발표 때문에 관망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이 그 미적지근한 이 흐름들 이번 주 내내 좀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번 주는 어쨌든 뭐 약간 시장이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내일 잘 쉬시고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열리지 않으니까 금요일 날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